근육 뼈대개 물리치료입니다. 근육 뼈대개 물리치료는 근육과 뼈대 쪽의 손상을 예방하고 재활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근육과 뼈대의 작용 기전뿐만 아니라 손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근거 중심 물리치료라고 하는 것은 최근의 경향을 반영해서 효과가 있다라고 증명이 된 그런 물리치료를 하자라고 하는 기제 아래 여러 가지 그것들을 반영해서 임상의사 결정을 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보건의료 경향이 건강, 고령화 사회, 그리고 건강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손상과 예방에 관계된 것들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근육 뼈대의 물리치료의 평가 중재를 잘 알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반적인 개요입니다. 환자의 기능 수준과 활동 능력 평가, 그리고 활동이 제한되고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 그 범위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가능한 한 빨리 손상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근육뼈대개 물리치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육뼈대개 손상 자체는 특정 외상이라든가 최근에는 이제 반복적인 스트레스에 관계된 것들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구조적인 불균형 아니면 기형적인 상태, 수술 등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육 뼈대개 손상이 있을 때 주요 증상은 통증, 그리고 움직이기가 뻣뻣해지는 거, 관절이 뻣뻣해지는 거, 또는 붓는 거. 더 심하게 되면 근육이 약해지고 유연성이 떨어지면서 관절 운동 범위가 많이 제한받게 됩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사는 환자의 상황에 적합하게 여러 가지 평가와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립니다. 여기서 진단이라고 하는 거는 의학적인 진단이라기보다는 물리치료적인 진단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 진단을 바탕으로 해서 적절한 치료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가용한 여러 가지 치료적인 증거를 찾습니다. 다시 말해서 치료에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치료 방법 중에서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찾아서 대입할 수 있도록 그 증거를 찾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거를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근육 뼈대개 물리치료 영역은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스포츠 손상 또는 업무 관련해서 나타나는 상해들, 수술, 외상 또는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화에 따른 퇴행성 변화 등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포함됩니다. 이런 문제들을 대상으로 해서 물리적인 인자치료, 운동치료, 종형 도수치료 등을 시행합니다. 여기서 인자치료라고 하는 거는 전기 또는 기계적, 역학적인 특성을 이용한 치료 여러 것들을 다 총망라해서 인자치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의 가장 주요한 목적은 최적의 기능으로 회복해서 손상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하고 활동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근육뼈대개 물리치료는 최근에 여가 활동이 많이 발생을 하면서 운동 중에 또는 여가 활동 중에 다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그런 상해라든가 외상 또는 여러 가지 동작들을 반복적으로 해서 발생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거를 통칭해서 과사용 상해 또는 영어로는 오버유즈 신드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경 포착이 있습니다. 신경 포착은 신경이 몸 구석구석을 누비고 다니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근육 사이에 근육이 심하게 뭉치게 되면 근육 사이에 끼게 되면서 저리고 통증이 나타난 거를 포착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entrapment, trap, 덫에 걸렸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근거 중심 물리치료, 이거에 바탕을 둔 임상 의사결정,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고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근거를 종합해서 가장 적합한 걸 찾아내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단과 예후, 중재, 사례 연구 등 이런 관련돼서 여러 가지 임상 지침들이 개발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임상 지침이라고 하는 거는 최근에 증거력이 있는 것들을 모두 모아서 요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어떤 치료사들의 행동을 가이드해 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각 질환마다 많이 지침이
작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물리치료 의사가 이런 임상 지침을 참고하게 되면 가장 효과적인 치료에 대한 것을 비교적 수월하게 얻어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사용 상해입니다. 오버유스 인저리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집중적으로 오랫동안 많이 사용하게 되면 사용하는 조직이 닳고 헐거워지면서 염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힘줄염, 힘줄에 염증이 생긴 거를 얘기하고 윤활 주머니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 곳곳에 어떤 동작들 또는 근육들 또는 뼈대들 어떤 마찰이라든가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 물주머니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물주머니가 아니라 윤활액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 주머니라고 볼 수 있고 아무래도 충격이 많은 신체 부분에 이런 주머니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많이 사용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그 윤활 주머니에도 마찰이 많이 발생해지면서 염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윤활 주머니염이라고 하고 스트레스 골절이라고 하는 거는 미세하고 작은 스트레스들이 반복적으로 오랫동안 주어지게 되면 뼈에 살짝 문제가 생기는 걸 말합니다. 뭐 심하게는 실금이 갈 수도 있고 실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뼈가 헐거워지고 약해지는 그런 요인이 되는 거를 스트레스 골절이라고 합니다. 또는 뭐 근육이나 관절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 정렬 이상 신체 우리 몸이 상당히 삐뚤어지고 틀어져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정렬 이상이라든가 근육 불균형 또는 관절 불안정성 등등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발생하는 것들이고 통증과 붓기 또는 불구스름해지는 거 만져봤을 때 살짝 재근재근 열이 발생하는 것 등등 이런 여러 가지 네 가지 기능 정도는 증상 정도는 염증 반응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어 있고 아프고 피부가 불구스름해져 있고 재근재근 열이 난다 그러면 그 신체 부분에 염증이 있는 걸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굉장히 심해지게 되면 기능 자체도 안 되게 되는 여러 가지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과사용상이 4단계 정도가 있는데 처음에는 그닥 상태가 나쁘지 않아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단지 활동한 다음에 잠깐 통증이 느껴지는 상태가 되는데 그 상태가 좀 지나서 회복이 안 되면 활동 중에도 계속 통증을 느껴지는 상태까지 악화가 됩니다. 그리고 더 심해지게 되면 아파서 통증 때문에 활동 자체를 하기 어려운 상태까지 되고 더 만성적으로 더 악화가 된다라고 하면 활동하지 않고 쉴 때도 계속 그 부분이 계속 아프게 되는 그런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해서 조기에 빨리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과사용상에는 테니스 엘보입니다. 테니스 엘보는 팔꿈치 바깥쪽 부분에 힘줄에 염증이 생기면서 바깥쪽 부분이 아파지는 것을 테니스 엘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테니스 선수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냥 테니스 엘보라고 하고 정식 이름은 가쪽 위관절 융기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머니염입니다. 주머니는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체 각 부위에 충격이 많은 또는 스트레스가 많은 마찰이 많은 부위에 윤활 주머니가 있어서 그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반복적으로 마찰이 발생하고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 주머니에 염증이 생기면서 통증이 발생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깨 바로 아래쪽에도 이렇게 주머니가 이렇게 포함되어져 있는데 팔을 많이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이 주머니에도 스트레스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주로 어깨라든가 팔꿈치 등등에서 많이 주머니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힘줄입니다. 힘줄에 병변이 생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힘줄은 근육과 같이 붙어 있으면서 근육에서 뼈로 이어져 있으면서 근육의 움직임에 대한 긴장도를 뼈로 전달해주는 그래서 팔다리가 움직이게끔 해주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근육의 힘이 반복적으로 많이 들어가게 되면 힘줄에도 긴장도가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 특히 이제 빠르게 근육을 늘리거나 빠르게 힘주는 경우에 이런 증상들이 더 나빠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힘줄 병증이라고 하고 좀 더 심해지게 되면 힘줄염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어깨, 팔꿈치, 손목 등 우리 몸에서 많이 쓰는 부위에서 자주 발생하는 그런 병변이 되겠습니다. 발바닥 근막염입니다. 발바닥에는 스프링과도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힘줄과 또는 인대와 막들이 많이 있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충격을 많이 받거나 오래 걷거나 아니면 오래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나면서 요 발바닥에 있는 근막 쪽에서 염증이 발생합니다. 다시 말해서 발에 반복적으로 충격이 주어지게 되면 이게 염증이 발생해서 걷거나 서 있을 때 발바닥이 굉장히 아픈 그런 증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다음은 신경포착입니다. 신경포착은 근육과 근육 사이로 신경이 통과를 하게 될 때 양쪽 근육이 심하게 긴장이 되거나 뭉치게 되면 중간에서 신경이 끼이면서 통증이 발생하고 저린 느낌이 발생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손목에서 많이 발생하는 손목 굴주근, 손목 굴주근 같은 경우는 정중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딱 찝히게 되면서 손목 통증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에 손바닥이 저리기도 하고 또 굉장히 악화가 되면 손바닥 쪽에 있는 근육이 위축이 되기도 합니다. 팔굽 불주근근은 팔꿈치 안쪽에 이렇게 어, 자신경이라고 하는 것들이 통과하는 구조가 있게 되는데 요 구조가 상당히 협소한 그 곳을 통과하기 때문에 자신경이 협소한 곳을 통과하기 때문에 여기에 살짝 그 터널이 겹쳐지거나 아니면 충격이 발생하게 되면 자신경 관련된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가슴문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 이제 가슴 쪽에 목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목갈비근이라고 하는 근육들이 지나갑니다. 다시 말해서 갈비뼈에서부터 목뼈까지 이렇게 붙어 있게 되는데 그 사이로 팔 쪽으로 가는 신경들이 통과하게 됩니다. 네, 불행히도 목 갈비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뭉치기가 쉬운 근육으로 분류가 됩니다. 목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목을 많이 움직이거나 아니면 잠을 잘못 잔 경우에 이 근육들이 뻣뻣해지면서 중간에 통과하고 있는 신경들을 눌러서 심한 경우는 그 신경이 분포하고 있는 팔 부위가 저리고 아픈 그 증상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엉덩 정강티 증후군입니다. 엉덩 정강티는 옆에서 봤을 때 엉덩이서부터 해서 무릎 아래쪽 정강뼈까지 아래쪽으로 길다랗게 두텁게 이어져 있는 띠를 말합니다. 반복적으로 무릎을 굽히고 펴는 동작을 많이 하게 되면 주로 무릎 아래쪽, 여기 무릎 옆쪽, 가쪽에 염증이 생기면서 엉덩 정강티가 팽팽하거나 통증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엉덩 정강티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다음은 방아쇠 손가락 트리거 핑거입니다. 손가락 뼈를 보게 되면 끄트머리에 손가락 뼈가 세 개가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고 앞쪽으로 손가락을 굽혀주는 근육의 힘줄이 끝에까지 가서 딱 눌러붙어 있게 됩니다. 자, 요 근육에 힘을 주게 되면 힘줄이 당겨지면서 손가락을 굽혀지게 되는데 이 힘줄이 헐렁헐렁 움직이지 말라고 주변에서 둘러매주고 있는 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굽힐 때 이 힘줄이 그 띠 안쪽에서 왔다 갔다 계속 미끄러지면서 손가락을 움직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이 힘줄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염증이 두터워지면서 이렇게 결절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손가락을 구부리고 펼 때 힘줄이 여기 띠에 딱 걸려지면서 손가락이 잘 안 펴지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손가락 펴는 힘을 계속 주게 되면 급작스럽게 요 결절이 그 띠 안으로 훅 들어가게 되면서 손가락이 탁 펴지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를 우리는 방아쇠 손가락이라고 합니다. 마치 방아쇠를 당겼다가 놓는 것처럼 손가락이 툭툭거리면서 구부러지고 펴지는 그런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어진 겁니다. 방아쇠 손가락은 협착성 윤활막염으로 이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외상입니다. 외상. 외상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인 타격, 외상에 의해서 신체 구조가 손상을 입는 거를 우리는 외상성 상해라고 하고 타격되는 그 위치, 신체 구조라든가 그 타격되는 강도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심각한 기능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이제 인대 삔입니다. 삔에서 리가먼트 스프레인에서 주로 바깥쪽 발목의 바깥쪽 인대가 이렇게 접질러지면서 늘어나거나 아니면 끊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러 가지 관절 부위에서 인대들이 많이 있겠지만 주로 발목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발목은 주로 바깥쪽에 있는 인대가 상대적으로 좀 취약하고 안쪽 부분에 있는 인대는 굉장히 단단하고 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목을 바깥쪽으로 접지르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인대가 파열되고 찢어지는 그런 소리가 나타날 수도 있고, 인대 파열, 손상이 있게 되면 당연히 염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통증, 붓기, 그리고 열감, 피부색도 살짝 불구스름하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치료는 일단은 환부를 잘 보호를 하고 그 급성기에는 얼음찜질을 해서 붓기를 가라앉히고 통증을 완화시키는 방법, 그리고 압박봉대를 감아서 붓기가 더 심해지지 않도록 만드는 거, 그리고 다리를 살짝 올려서 심장보다 높은 위치로 올려서 혈액이 발목 아래쪽으로 이렇게 쏠리는 거를 예방하는 것이 상당히 초기에 중요한 치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대 손상 같은 경우는 1단계에서 3단계로 나눌 수가 있고 1단계가 비교적 수월한 증상을 보이는 단계, 3단계는 인대가 완전하게 파열돼서 심하게 붓기가 있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다음은 근육 긴장입니다. 근육 긴장은 인대병과 같이 인대가 손상받는 것이 아니라 근육 자체가 살짝 부분적으로 파열되거나 근육에 심한 멍이 드는 것을 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시 말해서 근육이라든가 힘줄이 손상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경미한 경우에는 뭐 큰 문제가 없겠지만 아주 심각한 경우에는 근육 조직이 파열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주로 근육이 당기는 느낌으로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근육 당김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허리라든가 허벅지 뒤쪽, 주로 햄스트링 쪽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골절입니다. 골절의 정의는 뼈가 부러진 상태인데 뼈가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게 끊어진 상태로 정의될 수가 있습니다. 뼈에 굉장히 심한 타격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낙상이라든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또는 스포츠 손상으로 인해서 뼈에 심하게 타격이 오면서 뼈가 골절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골절 타입이 있는데 생나무 골절이라고 하는 거는 뼈가 이렇게 다 부러진 것이 아니라 일부만 딱 금이 간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일부는 금이 간 거고 부러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한쪽으로만 이렇게 간 경우를 생나무 골절이라고 하고 가로골절은 말 그대로 골절이 가로 이렇게 된 거를 말을 하고 분쇄골절은 골절 그 타격이 좀 심해서 뼈가 쪼가리 쪼가리로 나눠져 있는 거를 우리는 분쇄골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선골절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해서 꼬이듯이 나선형으로 골절이 발생한 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복합골절은 뭐 다른 말로 개방성 골절이라고도 하는데요. 뼈가 부러지면서 뼈 쪼가리가 나머지가 이렇게 피부를 뚫고 개방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골절은 이제 뼈가 부러진 상태라고 이제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 되게 뼈가 부러진 그 단면을 보게 되면 이렇게 부드럽게 부러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삐쭉삐쭉하게 부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삐죽거리는 그 날카로운 부분이 주변 근육을 긁거나 아니면 신경을 또 손상을 입히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골절 초기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골절은 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생기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뼈 엉성증 또는 골다공증, 오스테오포로시스입니다. 오스테오는 뼈라고 하는 뜻이고 포로시스는 구멍이 뚫렸다라는 뜻입니다. 뭐 뼈의 송성, 뼈에 실질이 빠져나가면서 구멍이 뚫린 것처럼 공간이 생기는 거를 우리는 뼈 엉성증 또는 골다공증이라고 합니다. 되게 그 폐경기 이후에 여성들한테 많고요. 주로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나이가 많은 분들한테 뼈 엉성증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뼈 엉성증은 뼈의 실질이 빠져나간 거기 때문에 뼈가 상대적으로 취약합니다. 조그만 충격에도 뼈가 부러지는 골절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는 뭐 크게 댕각하고 부러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미세 골절로서 이제 골절 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덜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골절이 가장 많은 부위는 이제 엉덩관절, 되게 넘어질 때 옆으로 뒤틀어지면서 어, 우리 골반뼈 바깥쪽에 있는 넙다리뼈 바깥쪽 엉덩관절 그쪽에서 많이 골절이 발생하고 두 번째는 이제 안 넘어져서 손을 짚다 보니까 손목뼈가 골절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그 골절을 뼈를 붙이기 위해서 석고붕대를 하고 일정 기간 동안 그 고정을 시켜 놓습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서부터 뭐 3개월까지도 이렇게 고정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뼈가 좀 빨리 붙을 것이고 나이가 좀 있으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골절이 있은 다음에 뼈가 잘 안 붙어서 이게 고정 기간이 더 오래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 뼈는 붙겠지만 뼈 주변에 있는 또 관절 주변에 있는 인대라든가 힘줄, 근육들은 관절을 심하게 굳게 만들고 짧아지고 굳게 만들고 근육 위축까지 오게 되는 2차적인 합병증 때문에 기능이 더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질환 및 기형입니다. 질환은 뭐 신체 조직의 특정 원인으로 해서 문제가 발생한 거를 자체의 문제가 발생한 거를 질환이라고 하고 뭐 또는 질환 때문이든 뭐 또한 여러 가지 외상 때문이든 신체의 모양이 변형이 된 거를 우리는 기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형 같은 경우는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태어나는 선천적인 기형도 있고 질병이라든가 손상 때문에 상해 때문에 발생하는 후천적인 기형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질환에서 요통입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요통을 앓게 되는데 일단은 전 국민의 80%, 전 세계적으로 80% 이상은 국민의 사람들의 80% 이상은 일생에 한 번 이상은 요통, 허리 아픈 거를 앓고 지나가는 걸로 뭐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요통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요. 상당히 많은 경우에 우리가 요통 그러면 이제 디스크가 있다, 뭐 디스크를 생각할 수 있는데 디스크는 전체 요통의 20에서 30% 정도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관절이 좀 어긋났다거나 아니면 인대가 늘어났거나 근육이 심하게 뭉쳐 있는 등등 디스크가 아닌 그 외적인 요인으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압박골절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엉덩방아를 찢게 되면 이렇게 척추가 한쪽으로 찌그러드는데 주로 척추를 옆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네모난 모양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엉덩방아를 찢게 되면 이게 부러지면서 이렇게 앞쪽이 주저앉으면서 이렇게 세모난 모양으로 해서 앞으로 휘게 되는 그런 일을 많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이제 컴프레션 프랙처 압박골절이라고 하고 또는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는 거는 저게 척추의 모양이 이렇게 네모나고 옆에서 보기에 이렇게 네모나게 보여야 되는데 어르신들처럼 이제 오랫동안 척추를 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척추의 모양이 이렇게 약간은 뒤쪽으로 찌그러든 듯한 모양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뒤쪽으로 지나가는 중요한 신경들이 있는데 이 신경들이 들어가는 공간들이 지나가는 공간들이 약간은 좁아들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변 근육 또는 힘줄, 인대를 압박을 할 수도 있고 심하게는 또 신경을 압박해서 전인 통증까지 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고 하는 거는 척추 자체가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삐져나가 있는 상태로 우리는 전방 전이증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렇게 어긋나게 되면 주변을 잡아주고 있는 구조물들의 스트레스가 많이 발생하면서 허리가 아픈 통증이 예, 발생하게 됩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그를 이렇게 척추뼈를 뒤에 잡아주고 있는 뼈 구조가 골절이 되면서 분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심한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하는 거는 척추가 전체 이제 26개가 위에서 아래까지 이렇게 포개져 있는데 척추 하나하나가 전부 다 관절이라 볼 수가 있는데 이 강직성 척추염은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척추 자체가 하나로 이렇게 늘러붙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기에 마치 대나무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런 강직성 척추염이 있는 환자분들은 대나무 척추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척추 원반 탈출증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스크입니다. 디스크. 그래서 디스크는 척추와 척추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요게 뒤로 또는
뒤 가쪽으로 빛이 나오면서 뒤에 지나가는 이게 신경을 누르게 되면서 그 신경이 분포하는 부위가 다 저린 겁니다. 만일에 허리에서 디스크가 있으면 다리가 저린 거고요. 목에서 디스크가 있으면 팔이 저리게 되는 그런 통증을 많이 유발하게 됩니다. 심한 경우는 이게 디스크가 이렇게 튀어나온 걸 넘어서 이게 파열이 되면서 이게 디스크 액이 척추 안쪽을 계속 떠다니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 원반 탈출증은 신경을 눌러서 신경이 분포하고 있는 그 부위가 통증을 일으킵니다.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방사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신경을 이렇게 누르고 있기 때문에 이 신경이 분포하고 있는 부위가 다 저리게 되는 저린 통증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같은 자세로 오랫동안 앉아 있다거나 아니면 체중이 많이 나거나 또는 무거운 물건 등 또는 뭐 허리를 많이 움직일 때 상당히 증상이 악화되는 그런 경향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굳은 어깨, 풀어준 숄더입니다. 굳은 어깨, 이거는 풀어주는 얼었다라고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관절 주머니에 염증이 생기면서 팔, 어깨를 이렇게 움직이려고 할 때 여기저기가 많이 통증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굳은 어깨, 오십견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개 50살 즈음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말로 오십견이라고 합니다. 관절 주머니를 보게 되면 주변을 이렇게 감싸고 있게 되는데 팔을 이렇게 쭉 들어 올릴 때 아래쪽에 있는 그 관절 주머니가 충분히 늘어날 수 있도록 아래쪽은 원래 이렇게 주름이 져져 있습니다. 근데 오십견에서는 이 주름이 늘러붙으면서 유착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말로 유착성 관절 주머니염이라고 부릅니다. 아래쪽 주름들이 유착이 되기 때문에 팔을 옆으로 벌릴 때 굉장히 통증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굳은어깨는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좋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단지 이게 단기간에 좋아지는 건 아니고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3년 이상이 걸리는 굉장히 비교적 오래 걸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좋아지는 과정 동안에 근육이라든가 힘줄, 인대가 더 굳거나 그러지 않도록 어깨 유연성, 관절 유연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는 치료를 상당히 많이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엔 척추 기형입니다. 척추 기형. 가장 대표적인 척추 기형 정도는 그 여러 가지 앞쪽 굽어지는 것도 있고 앞구음증 또는 뒤구음증도 있고 옆구음증도 있습니다. 척추는 정상적으로 옆에서 봤을 때는 목에서는 앞쪽, 가슴에는 뒤, 그리고 허리는 앞쪽, 엉치는 뒤. 옆에서 볼 때는 이렇게 S자형으로 이렇게 만곡이 되어져 있습니다. 만곡이 되어져 있는 이유는 그 체중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분산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만곡이 우리 몸의 역학적인 상태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봤을 때는 척추는 이렇게 일자로 보여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볼 때 일자가 아니라 옆으로 휘어져 있는 경우를 우리는 옆구 움직이라고 하고 또 옆에서 봤을 때 앞으로 휘어 있는 게 더 많이 앞으로 휘어 있는 거를 우리는 앞구음증 또는 더 많이 뒤로 휘어 있는 거를 뒤구음증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여기는 정상 범주가 있고 정상 범주에서 10도 이상 이것들이 증가되어 있을 때를 우리는 그렇게 변형, 기형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음, 악구금증은 주로 허리 쪽에서 많이 발생하고요. 물론 이제 목에서도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목 척추 또는 이제 주로 허리 척추에서 많이 발생하게 되고 뒤구금증은 주로 가슴 척추에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음, 그리고 척추 역구금증은 이렇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척추가 이렇게 옆으로 많이 휘어져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척추가 옆으로 휘게 되면 단순하게 옆으로만 휘는 것이 아니라 살짝 뒤로도 굽어지면서 또는 이렇게 뒤로 이제 로테이션, 이제 회전 또 변형도 같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비뼈가 이렇게 뒤로 밀려서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 허리를 살짝 굽힌 상태로 뒤에서 봤을 때 이렇게 갈비뼈가 튀어나온 쪽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대개 이제 10도, 5에서 10도 정도가 휘어 있는 거로 우리는 비정상으로 보는데 상당히 많은 경우는 이제 5도 이상 더 휘어 있을 때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해서 역구금증으로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척추 같은 경우는 주변에 척추 신경 또는 이제 그 척수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신경들이 많이 지나가고 있어서 아주 심한 경우에는 신경 마비를 초래할 수도 있고 뭐 어떤 방사통, 이제 신경을 또 압박을 해서 팔다리가 이게 저리게 되는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뭐 그 디스크와 같이 그런 증상들도 같이 동반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되게 심해지게 되면 뭐 통증이 되게 심해지게 되면 뭐 기능 장애도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물리치료는 이제 여러 가지 통증이라든가 만곡이 생긴 것들을 심하게 생긴 것들을 방지해주고 예방해주는 운동치료법들 많이 쓰고 있고요. 기능이 문제가 있을 때는 기능 훈련 방법들도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관절염입니다. 관절염은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관절에 염증이 생기고 뻣뻣해지면서 움직임이 굉장히 부족해지는 거를 우리는 관절염이라고 볼 수 있고, 대표적으로 뼈관절염. 뼈관절염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퇴행성 관절염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루마티스 관절염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아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뼈관절염은 대표적으로 이제 뼈 끄트머리에 있는 연골에서 연골 물렁뼈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무래도 많이 써서 생긴 것이 퇴행성 관절염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물렁뼈에 문제가 생겨 있는 경우를 우리는 뼈 관절염이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이가 좀 많은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또는 많이 쓰는 관절에서 관절염, 뼈 관절염 많이 생깁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면 관절이 뻣뻣한 기를 느낄 수가 있겠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자가 면역성 염증 질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가 면역 그러면 면역이라고 하는 거는 내 몸에 나쁜 것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물리치셔주는 게 하나의 면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내 면역 체계가 내 신체 조직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자가 면역성 질환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관절이 동시다발적으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관절 통증이 심하고 특히 아침에 굉장히 뻣뻣한 걸 느끼게 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뼈 관절염은 다르게 관절 연골이 아니라 관절 주머니에서 염증이 먼저 시작됩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는 관절 주머니 넘어서 연골까지도 이제 먹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자가 면역성 질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피로감입니다. 전신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한 피로감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정상관절은 이렇게 생겼는데 뼈관절염은 제 관절 연골이 마모가 되면서 이렇게 매끈한 관절이 이게 우둘투둘 이렇게 박혀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 주머니에서 염증이 생기면서 심한 경우는 뼈까지 또는 관절 연골까지 침식해서 들어오는 그런 경우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뼈 연골이 이렇게 많이 침식이 된 경우를 말하고, 정상 엑스레이를 보게 되면 이렇게 관절은 살짝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만, 뼈 관절염이 심한 경우를 보게 되면 그 관절 공간이 없어지고 관절면 이렇게 희끄무리하게 많이 보여지게 됩니다. 관절 자체는 연골 자체에는 신경이 없습니다. 신경이 없고 혈관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릎이 아플 때, 관절염으로 무릎이 아플 때 무릎에 통증을 느끼는 부분은 연골이 아닙니다. 단지 연골이 까지면서 이렇게 중간에 뼈 부분이 드러나게 되면 여기는 혈관들이 또는 신경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어서 또 드러나면서 여기가 스트레스 받아서 아프게 되는 겁니다. 로마티스 관절염은 대표적으로 손가락 관절에 많이 발생하는데요. 관절이 관절 주머니가 염증이 생기고 뼈까지 침식되면서 손가락 변형이 이렇게 많이 생기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손가락이 이제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경향을 보이기도 하고, 관절의 모양이 바뀌면서 이제 이런 식의 또 이런 식의 모양으로 관절 변형을 많이 초래하게 되는 게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이제 비교해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비교해서 아는 게 중요합니다. 뼈관절염은 말 그대로 퇴행성 관절염이기 때문에 되게 나이가 많은 40대
45세 이후에 많이 발생하고 반면에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 면역성 질환이기 때문에 나이랑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뼈 관절염은 천천히 진행되는 거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이면서 관절 연골이 망가진 거기 때문에 천천히 발생하는 반면에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제 염증이 갑자기 불타오르듯이 확 타오르고 확 꺼지고 하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뼈 관절염이든 자가면 그 류마티스 관절염이든 어떤 가족력에 대한 것들은 보이는 경우가 있고 특히 이제 뼈 관절염은 나이가 많이 들어 생기는 거라서 노화와도 관련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관절염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대칭성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뼈관절염, 무릎이 아픈 경우에 양쪽 무릎이 다 아픈 경우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는 한쪽 무릎, 이게 대칭적이지 않게 증상이 나타난 반면에 류마티스 관절염은 대칭적으로 나타납니다. 한쪽 손가락만 아픈 게 아니라 양쪽 손이 다 관절염이 발생하는 거지요. 그리고 둘 다 아침에 좀 뻣뻣한 기가 있는데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가 훨씬 더 뻣뻣하다고 볼 수가 있고 오래 지속이 되고요. 그리고 전신적인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뭐 피로감이 있다거나 아니면 다른 장기에서도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게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뼈관절염은 관절 연골이 이렇게 매끈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뭐 약간 파손되고 까여지면서 관절 연골끼리 맞닿으면서 움직이게 될 때 관절음이 발생을 합니다. 이거를 우리는 크레피티스 이제 관절 마찰음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관절에 움직일 때 소리가 난다 그러면 뼈 관절염일 가능성이 높은 거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수술입니다. 수술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최근에 무릎 관절염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관절 연골이 많이 파손된 경우에는 연골은 재생이 되거나 회복이 되는 경우가 좀 적기 때문에 통증이 심할 경우에는 이렇게 전체적인 관절 자체를 어, 인공 관절로 갈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제 관절 전 관절 성형술 그래서 T 무릎 A 또는 TKR 토탈 리 리플레이스먼트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관절 그 전체 성형술을 한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경우에 인대들을 많이 끊어놓고 이게 수술을 하고 하기 때문에 관절 수술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기능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 물리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은 절단입니다. 최근에는 당뇨성 절단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뇨가 심하게 되면 신체 말단 부위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뭐 궤양이 생기면서 이렇게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절단 부위 끄트머리를 우리는 잘린 끝 스텀프라고 하는데 다리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이제 의족을 껴놓고 이제 걸을 수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스탬프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스탬프 관리가 안 되고 붓기가 심한 경우에는 이제 의족을 낄 수가 없습니다. 또는 의족을 낀 상태에서도 통증이 심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경우가 있어서 물리치료 의사들은 이제 의족 관련해서 이렇게 잘린 끝 관리에 대한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요. 또 의족을 낀 다음에는 또는 의수를 낀 다음에는 기능 훈련을 통해서 생활에 불편감이 없도록 많이 훈련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